시가 나에게 살라고 한다. 나태주 역금. 풀꽃시인 나태주. 1945년 충남 서천군에서 태어나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4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직 생활을 마친 뒤 시작에 전념하고 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 대숲 아래서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으며 등단 이후 50여 년간 끊임없는 창작 활동으로 수천 편에 이르는 시작품을 발표해왔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풀꽃이 선정될 만큼 사랑받는 대표적인 국민시인이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시집, 산문집, 동화집, 시화집 등 100여 권이 있으며 공주문화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시인협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달지 문학상, 소월시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방용래 문학상, 유심작품상, 한국시인협회상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공주에서 공주 풀꽃 문학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풀꽃 문학상, 해외 풀꽃 시인상, 공주 문학상 등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책머리에 시가 사람을 살립니다. 결코 이름난 거창한 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시가 아닙니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시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좋아했던 시들입니다. 많이는 조그만 시이고 들으는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시들도 있습니다. 선배 시인들의 시이고 동년배 시인들의 시이고 후배 시인들의 시입니다. 그런 시들을 읽으면 다만 좋았습니다. 서럽고 고달픈 마음, 외로운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흔들리는 심사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기쁨에 부푼 마음도 공순히 가라앉곤 했습니다. 시가 주는 덕성입니다. 힘이고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그런 시들은 나에게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음의 약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다스려주는 약이고 거친 마음을 달래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시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늘어진 어깨를 일으켜주는 시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사랑과 동행하는 시들입니다. 이 책에 모은 글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고달픈 날들,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해 준 시들이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용기 또한 빌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한 시절 나에게 와서 나를 살린 이 시들에게 머리 조아려 간절히 주문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도 살려달라고 2020년 가을 나태주 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내 옆에 있다.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검음처럼 메선 졸고 메선 관계에 훌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는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강줄이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썬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의 길을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른인데 단풍인 같은 매듭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곽재구. 떠돌이의 세상이 있었다.
강한 힘에 밀려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세상이 있었다. 여러모로 수상하고 불온했던 시절, 어디선가 쿨럭거리며 가고 있는 사람들의 피곤한 어깨가 있다. 그들의 불안한 표정이 있다. 하지만 그들끼리 어울려 불안과 외로움과 고달픔을 달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단 3줄이다. 글자 수도 많지 않다. 하지만 시의 내용은 매우 강렬하다. 시인의 어조는 더욱 강렬하다. 애당초 맹령어 문장이다. 누군가에게 훈계하는 듯한 검기의 문장이다. 한 시절 이런 문장에 그리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현실이 모지고 마음이 급했던 탓이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 맺힌 아픔이 전해온다. 인간은 예나 이제나 이기적인 존재, 남을 챙기고 위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에 급급한 목숨들, 하지만 때로 자기를 다스릴수라도 타인을 위하는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시인의 연탄재처럼 말이다. 저 거리의 암자. 어둠 깊어가는 수서역 부근에는 트럭 한 대분의 하루 노동을 벗기 위해 포장마차에 몸을 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함께 출렁출렁 야간 여행을 떠납니다. 밤에서 밤까지 주황색 마차는 잡다한 번대를 싣고 내리고 구슬픈 놀이를 잠마다 채우고 빗댄 농담도 잔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속풀이 국물이 짜글짜글 냄비에서 끓고 있습니다. 거리의 어둠이 짙을수록 진탕으로 우라가 짙은 사내들이 해고된 직장을 마시고 단칸방의 갈증을 마십니다. 젓가락으로 집던 산낙지가 꿈틀산 위에서 떨어져 온몸으로 문자를 쓰지만 아무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답답한 것이 산낙지뿐입니까? 어쩌다 생의 절반을 속임수에 팔아버린 여자도 서울을 통째로 마시다가 속이 뒤집혀 욕을 겨워냅니다. 비워진 소주병에 놓인 플라스틱 작은 상이 휘청거립니다. 마음도 다리도 휘청거리는 방거리에서 조금씩 비워지는 잘 익은 감빛 포장마차는 한 채의 묵묵한 암자입니다. 새벽에 오면 포장마차 주인은 밤새 지은 암자를 걷어냅니다. 손님이나 주인 모두 하룻밤에 수행이 끝났습니다. 잠을 설치며 속을 졸이던 대모산의 조바심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암자를 가슴으로 옮기는데 속을 쓸어내리는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검간경 한 페이지가 겨우 넘어갑니다. 신달자. 조금은 경이로운 내용이다. 포장마차. 그것도 하루 저녁 길거리에 불을 밝히고 세워지는 포장마차. 그걸 하나의 암자로 보았다. 거기에 드나들며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수행자로 보았다. 아, 세상을 이런 안목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렇지. 인생이란 누구나의 인생도 존귀하고 누구나의 하루하루도 소중한 것. 그렇다면 포장마차에 모여 술 마시는 사람들의 인생이라 해서 다를 것은 없는 일이다. 여기서 평등이 나오고 상생이 나오고 화평이 나온다. 시인은 특히 이 점에 주목한다. 하루하루 버겁게 사는 일상이 건강경의 한 페이지라고 보았다. 그러면 그렇지. 부디 그들의 남은 인생에도 가오가 있기를. 장미와 가시.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장미꽃이 피어난다 해도 어찌 가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해도, 장미꽃이 피기만 한다면 어찌 가시의 고통을 버리지 못하리요. 눈먼 손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나는 가시 투성이를 지나 장미꽃을 기다렸네. 그의 몸에는 많은 가시가 돋아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도 보지 못하였네. 그러니 그대 이제 말해주오. 삶은 가시 장미인가 장미 가시인가 아니면 장미의 가시인가 또는 장미와 가시인가를. 김성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이분법. 폐단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 싶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너와 나, 밤과 낮, 행복과 불행, 그리고 삶과 죽음, 그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 인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는다. 장미를 꽃으로 보면 꽃이고 가시나무로 보면 또 가시나무다. 이보다 더 좋은 발견, 맹쾌한 결론은 없다. 우리는 인생살이 부디 하루하루가 가시나무가 아니고 장미꽃이기를 빌어본다. 감처럼 가랑잎 더미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혼한 하늘에는 감이 익었다. 사랑하는 사람아, 긴 날을 입혀온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아, 해지는 하늘에 비웃음인 듯 내 마음을 걸어놓고 가거라. 눈 웃음인 듯 내 마음을 걸어놓고 가거라. 찬슬이 만나 빨갛게 익은 감처럼 권달웅. 인생은 때로는 후회의 집적이다. 회한이다.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까? 왜 충분히 잘해내지 못했을까? 인생은 어리석은 날들의 기록이다. 하지만 그런 날들에도 남는 것이 있고 보람이 있게 마련이다. 결핍의 축복이다. 나쁜 일, 힘든 일이 있기에 좋은 일, 성취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을 몰아주시지 않는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갈등. 빛 탈로가 난 아내를 대불고 고속버스 온천으로 간다. 18년 만에 새삼 돌아보는 아내, 수척한 강산이여. 그동안 내 자식들을 등꽃처럼 매달아 놓고 배배에 꼬인 줄기 까칠한 아내여. 헤어지자고 낯선 마음 위에 등골처럼 얽혀드는 아내의 손발 싸늘한 인연이여. 헛땅을 치면 바라보라고 하늘이 거기 걸려있다. 그대 이 세상에 왜 왔지? 빚 갚으러. 김광님. 갈등이란 칡과 등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두 나무가 같은 넝쿨 나무인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틀고 올라가는 성질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겨우 18년 살고 빚이 덜통난 아내, 그 아내와 헤어지자고 온천 여행을 마련한 남편, 다같이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짠하다. 그들에겐 자식들도 여럿 있을 텐데 결국은 헤어지지 못한 이 부부, 서로에게 빚을 지은 마음으로 다시 심기일전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꽃씨 속에는 파란 잎이 하늘 그린다. 꽃씨 속에는 빨간이 꽃도 피면서 있고 꽃씨 속에는 노란 나비떼가 숨어 있다. 최괴락. 오랜 세월 초등학교 교직에 있었으므로 아이들이 배우는 국어과 교과서에 만난 작품이다. 분명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쓴 작품인데 그 어떤 작품보다 원대한 세계가 들어있다. 오히려 어른들이 읽어야 할 시다. 영국 시인 워즈워스는 무지개를 노래하면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지금도 무지개를 바라보면 가슴 뛰노라고 썼지만 우리의 최괴락 시인 또한 그에 못지않은 원흉한 시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조그만 꽃이 속에 파란 잎이 들었고 빨간이 꽃과 노란 나비떼가 숨었다는 걸 미리 보는 것은 놀라운 예견력이고 또 즐거운 유레카. 그 대목에서 조그만 한호가 절로 나올 일이다. 비망록.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 문정희. 왜 그런 마음이 시인에게만 그럴까? 모든 사람의 소망이며 모든 사람의 실망이며 드디어 회한이다. 그렇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 도대체 우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걸었던 기대에 몇 %나 이루며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우울하지만 그래도 이런 질문이라도 던지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쾌적이 그런 대로 전결할 수 있겠다. 저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나도 실은 그랬어. 그런 심정이 사람을 살린다.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준다. 그것이 감정의 동지요 이웃이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거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강은교. 시인이 젊은 시절에 쓰신 작품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노회한 정신세계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온다. 특히 동년배의 시인으로서 이런 작품을 읽으면서 고달픈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허무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젊은 시절 고마운 이정표와 같은 작품이다. 혹시라도 이 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지러웠던 나의 청춘의 발자국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구부러진 길.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헉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이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리준관. 나의 문단 생활 50년, 수없이 많은 문인을 만나고 정다운 이웃을 얻었다. 그런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이웃을 꼽으라면 그 사람은 이중관이다. 나와 함께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자다. 그런데 나는 시이고 그는 동시, 나이로도 4살려나 언제나 그는 나를 마음속 형처럼 생각해주고 염려해준다. 친동기라 해도 그럴 수 없는 우정이다. 그는 나중 심상을 통해 시인으로도 등단했다. 이래저래 평생의 우정이다. 사람처럼 그의 글은 따스하고 정답다. 과한 일이 없다. 세상을 부드럽게 보듬어 안는다. 세상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이 중간 시인의 글 가운데 살고 있는 평화가 제일이다. 40살 되는 해는 부산 바다처럼 퍼렇게 멍이 들어 파도처럼 아주 부서지더라도 다시 아무 일 아닌 듯 바다로 있는
40살 되는 해는 우리 그렇게 못되랴. 백길같이 건강 마음 물속에 던져주고 비늘 같던 상처들은 모래 위에 털어내고 먼 숲병선 아무름 안 울고도 다시 바라볼 수 없으랴. 부산바다 파도처럼 아주 부서지더라도 속 빠지듯 큰소리 한번 내고 다시 아무 일 아닌 듯 바다로 있는 40살 되는 해는 우리 그렇게 될 수 없으랴. 지평선 끝 텅 빈 하늘 같은 백길같이 검간 마음 물속에 던져주고 비늘 같던 상처들은 모래 위에 털어내고 먼 지평선 아무름 안 울고도 다시 바라볼 수 없으랴. 천냥희 40살 나이, 여자든 남자든 40살 나이는 무엇으로 보든지 어른스러운 나이다. 중년의 초입, 공자님은 40살 나이에 불혹을 하시어 세상의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셨다 했지만 범인이야 그럴 수 없는 일. 어쨌든 40살, 이 여성 시인은 인생의 한 고비를 돌아와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처럼 부서지더라도 아프다 말하지 아니하고 소리내어 울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내가 이 작품을 읽은 것은 30대 시절 나보다 연상인 여성 시인의 이 같은 시를 읽으면서 나도 그처럼 당당하고 차분하고 초연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매사에 부서지고 울먹이는 사람이다. 목숨은 때 묻은 나, 절반은 헛기된 빛깔, 황폐한 얼굴엔 표정이 없다. 나는 무한히 살고 싶더라. 너랑 살아보고 싶더라.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되고 싶더라. 억만 광년의 해남을 거쳐 나의 목숨 안에 와닿는 한 개의 별빛. 우리는 아직도 포연의 추억 속에서 없어진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따뜻이 체온에 젖어든 이름들. 사는 자는 죽은 자를 정언하라. 죽은 자는 사는 자를 고발하라. 목숨의 족구는 고독하다. 바라보면 멀리도 왔다마는 나의 뒤 저편으로 어쩌면 신명나게 바람은 불고 있다. 어느 한많은 시공이 지나 모양 없이 지워질 숨자리에 나의 백조는 살아서 돌아오라. 신동집 시인은 영문학을 전공한 지성인으로 대구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간 시인이다. 생전에 미국 시인 휘트먼을 사랑해 그의 시를 번역했고 그의 시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 여기에 읽는 시만 해도 전쟁의 아픔을 온몸으로 정언하듯 쓰고 있다. 삶에 대한 끈질긴 물음이 있고 살아남은 자의 미안스러움이 들어있다. 음성은 다소 거칠지만 정직하고 정연하다. 시인이 끝내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삶에 대한 의지다. 삶에 대한 외경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직하고도 성실한 시인의 목소리가 시류에 휩쓸려 사라지거나 가뭇 없이 묻혀버리는 우리의 현실은 또 다른 슬픔이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꽃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굴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서슬 푸르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작고 힘없고 약한 것이 크고도 힘세고 강한 것을 이겨내는 곡절을 밝히고 있다. 애당초는 불가능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함이 되었다. 성리다. 고마움이고 감사다. 곡절 많은 인생 냅다 주저앉고 싶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다. 그걸 실어낸 시가 바로 이 작품이다. 한때는 접시꽃 당신으로 흔들림에 피는 꽃으로 알려지고 다시 이런 작품으로 알려지니 시인으로서 운이 좋았다고 보아야 한다. 인구에 해자되는 한 편의 작품이 없어 시인은 끝내 슬픈 것인데 말이다. 대추 하나. 적에 저절로 풀고 진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 진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맷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맨날 장석주. 일찍이 교보문고가 주관하는 광화문 걸판에 올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작품 가운데 한 편이다. 참 묘한 것이 이렇게 시인이 대중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려면 그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 어떤 계기인가? 이해와 감동의 계기이고 봉사의 계기이다.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군께서 말씀하셨다는 홍익 인간의 이념은 매우 귀한 진리로 오늘에도 유효하다.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하나는 있는 이에게 기쁨을 준다. 통쾌감을 주고 성취감을 준다. 너도 할 수 있어. 기다려봐. 내가 하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 아니야. 축복을 준다. 역시 시의 덕성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편지.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걸승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김남조. 편지란 마음의 표시, 말로는 차마 이룰 수 없는 마음의 하수연을 담는 정결한 그릇. 저녁에 쓴 편지를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 끝내 그 편지를 붙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편지에 담는 문장은 솔직한 감정이고 가변적이라는 얘기다. 시인에게 진정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 못 잊을 사람이 있었던가, 또 마음이 있었던가. 마음으로 쓰는 편지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서 읽곤 한다. 그러므로 그 편지는 붙일 수 없는 편지가 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편지가 된다. 애달픔도 이쯤 되면 사람이 어찌지 못하는 그 무엇이 되기 마련이다. 물망초. 부르면 대답할 듯한, 손을 흔들면 내려올 듯도 한, 그러면서 아득히 먼 그대의 모습, 하늘의 별일까요? 꽃피어 바람잔 우리들의 그날, 나를 잊지 마세요. 그 음성 오늘따라 더욱 가까이에 들리네. 김춘수. 꽃의 시인 김춘수. 본인에게 물으면 저절로 그 작품이 자신의 대표작이 아니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시인. 하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꽃이란 작품을 시인의 대표작으로 꼽는다. 위의 시는 정식으로 시집에 들어간 시작품이 아니라 시인이 편찬한 어떤 시선집 앞부분에 서시처럼 슬쩍 써서 나온 글인데 시인의 다른 작품들보다도 이 작품이 나는 좋았다. 물망초. 서양에서 들어온 꽃이다. 한자로 쓰면 물망초, 영어로 쓰면 포겟미나. 그 말이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꽃말이란다. 실제로 꽃은 아주 작은 꽃인데 연한 하늘빛에 조그만 꽃송이가 매우 애잔해 보이는 꽃이다. 대숲 아래서. 바람은 구름을 몰고 구름은 생각을 몰고 다시 생각은 대숲을 몰고 대숲 아래 내 마음은 낙엽을 몬다. 밤새도록 대니베의 별빛 어리듯 거슬린 덩피에는 내 얼굴이 어리고
반 기포 대수배는 후두기다 가는 밤 소나기 소리. 그리고도 간간히 사온데다 가는 밤바람 소리.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 두둥엔 메마른 눈물 자주.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가을. 해지는 서너 구름만이 내 차지다. 동구 밖에 떠드는 애들의 소리만이 내 차지다. 또한 동구 밖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밤 안개만이 내 차지다. 하기는 모두가 내 것만은 아닌 것도 아닌 이 가을. 저녁밥 일찍이 먹고 우물가에 산보 나온 달림만이 내 차지다. 물에 빠져 머리칼 헹구는 달림만이 내 차지다. 나태주. 나의 작품이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다. 그렇다. 이 작품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얼마나 오래 이 시를 입에 달고 살았던가. 따뜸 내오는 시 한 편이 또 이 시다. 나의 청춘이 들어있다. 침몰 직전의 청춘. 난파선과 같은 날들이 넘실거린다. 그런데도 시의 내용이 온건한 건 오로지 문장의 덕성이고 시가 가진 언총이다. 실상 데뷔작이 대표작이 되면 그 시인은 제자리 걸음으로 발전 없는 시인이고 끝내 눈 감은 시인이다. 한동안 이 작품이 나의 대표작 행세를 하다가 풀꽃으로 대체된 일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잎의 여자.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한잎같이 쬐끄만 여자. 그 한잎의 여자를 사랑했네. 물풀의 나무 그 한잎의 솜털, 그 한잎의 맑음, 그 한잎의 영혼, 그 한잎의 눈, 그리고 바람이 불면 보일 듯한 그 한잎의 순결과 자유를 사랑했네. 정말로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네. 여자만을 가진 여자, 여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여자, 여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 눈물 같은 여자, 슬픔 같은 여자, 병신 같은 여자, 시집 같은 여자,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여자, 그래서 불행한 여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 물풀의 나무 그림자 같은 슬픈 여자. 오규원. 그냥 사랑스럽고 예쁘다. 세상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들은 모두 가져다 놓았다. 이토록 예쁜 시가 다 있을까 싶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세상을 잠시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정말로 세상은 의외로 단순한 것이고 조그마한 것이다.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사랑하여 맞이하는 것이 모두 들어있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아둔하여 찾아내지 못할 뿐이다. 시인은 그런 세상,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말했는데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영혼의 촉수가 무뎌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고 정작 만났는데도 놓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젠 비유로서 말하지 말자. 모든 것은 콘크리트처럼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콘크리트 벽이다. 비유가 아니라 주먹이며 주먹에 바스라짐이 있을 뿐. 이제 이룰 수 없는 것을 또한 이루려 하지 말며 헛되고 헛됨을 다 이루었도다고도 말하지 말며 그거라 사랑인지 사람인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무참히 꺾여지기 위하여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내 몸을 분질러 다오. 내 팔과 다리를 꺾어 내 꽃병에 꽂아 다오. 최성자. 섬뜩하다. 내 몸을 분지르고 내 팔과 다리를 꺾어 너의 꽃병에 꽂아 달라니. 멕시코의 전설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사랑을 노래하되 이처럼 강렬하게 노래하는 사랑이 또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인간 사랑의 허구성, 잔인성을 이런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사랑의 시를 쓰면서도 한결같이 망설이고 중얼거리고 어딘가 미진한 바른말을 일삼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 시인이 지향하는 건 견고함이다. 콩그릇들처럼 건물 속에 들어있는 철근처럼 변함없는 왜 그럴까? 우리들 삶과 사랑의 가변성, 그 모순을 이미 보았고 절망했고 그러고서도 인내해야 하기 때문일 터이다. 선운사에서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건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최영미. 그 험한 뒷모습이라니. 동백꽃은 다른 꽃과 달라 그 꽃이 질 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 꽃잎이 하나씩 흩어져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고스라져 메말라서 지는 것도 아니다. 통째로 진다. 뚝! 그만 저 자신의 모가지를 꺾어버리고 만다. 이즘의 시인은 주목을 한 것이리라. 몇 계절을 애쓰고 노력한 나무지 꽃인데 동백꽃은 그렇게 단호히 자신을 내려놓고 만다. 이러한 감탄이 이 시를 낳게 했다. 동백꽃에 비해 인간의 이별은 너무나도 꼬질꼬질 치사하고 성가시다. 동백꽃의 그 소슴없는 낙하와 깨끗한 망각을 배우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시인은 선운사 동백꽃을 실제로 보지 못한 채 이 시를 썼다고 한다. 봄 무량사. 무량사 가자시네. 이제 24 살의 기타 소리 같은 남자. 무엇이든 약속할 수 있어 무엇이든 깨도 좋을 나이. 겨자같이 싱싱한 처녀들의 봄에 10년도 더 산 늙은 여자에게 무량사 가자시네. 거기 가면 비로소 헤아릴 수 있는 게 있다며. 늙은 여자 소녀처럼 벚꽃나무를 헤아리네. 흰 벚꽃들 지지 마라. 차라리 얼른 져버려라. 아니 두 발목 다 가볍고 길게 넘어져라. 검새 어둡고 추워질 봄밤의 약속을 내 모르랴. 무량사 끝내 혼자 가네. 좀 작게 자른 머리를 차창에 기울이며 봄마다 피고 넘어지는 벚꽃과 발목들의 무량. 거기 벌써 여러 번 다녀온 늙은 여자 혼자 가네. 24 살의 처녀 50도 넘은 남자에게 무량사 가자. 가면 헤아릴 수 있는 게 있다 재촉하던 날처럼. 김경미.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이 오락가락한다. 시간도 오락가락. 그러면서 조금은 어지러운 듯 환상을 만들어낸다. 영원한 보랏빛이다. 아, 저 여자 젊어서 한 차례 누군가와 충남의 부여 산골에 있는 무량사란 절에 가본 일이 있었나 보다. 남한 제일의 토불이 모셔진 절 이름이 무량인절. 도대체 무엇이 무량이란 말인가? 시간이 그렇단 말인가? 사랑이 그렇단 말인가? 인생이 그렇단 말인가? 결국은 그 여자 혼자서 무량사 간다. 끝내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보내놓고 봄빛 속에 너를 보낸다. 쑥순도 파란이 비어졌고 목매기 송아지가 울며 오는데 멀리 돌아간 산 굽이길 못 올 길처럼 슬픔이 일고 산비 구름 속에 저오는 밤 길처럼 애달픈 꿈이 있었다. 황검찬. 소녀의 시다. 설렘이 있고 아픔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보낸 것이 분명하다. 이별은 아프다. 견디기 힘들다. 그래도 견뎌야 한다. 이런 순간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을까. 삶의 순간순간들이 모두가 이별이었다. 슬픔이었다. 그 슬픔을 딛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풀잎은 또 새파랗게 순이 나서 자란다. 그러므로 초록과 풀잎과 나무의 수는 슬픔의 누이들이다. 선물이다. 사람도 하나의 자연, 언제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자연이 있기로 우리 인간은 덜 불행하고 덜 서럽고 덜 무너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는다. 이별은 또 다른 출발이고 만남이다.
밤, 이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선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날 나이 먹고 철이 들 수밖에는. 젊은 날 떨고 비리던 내 피도 저 붉은 단감으로 익을 수밖에는. 허영자. 하나의 선언과 같은 문장이다. 선언은 그 이전과 이후를 갈라놓는 말씀, 돌아갈 수 없다. 그 자신이 독립이다.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 절망 같던 희망 같던 선언, 가슴이 콱 막히도록 좋았다. 철들자, 익어가자, 떫은 감이 익어가듯 인생이 익어가고 사랑도 익어가게 하자. 가을이 하시는 말씀이다. 실은 철이 없던 시절 이런 문장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이러한 간결, 이러한 우아함. 봐라, 저 허투루짐 없는 마음의 옴매무새, 언빛 언덕에 나부끼는 억새꽃 추며 청춘이여. 누구나 그렇게 떨고 서투른 시절이 있었다.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시절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바람 부는 날. 오늘따라 바람이 저렇게 쉴 새 없이 설레고만 있으면 오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의고만 있음을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풀잎의 나뭇가지의 들길의 마을에 가을날 잎들이 맑게 썰리듯이 나는 오늘 그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의고만 있음을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아, 지금 바람이 저렇게 못 견디게 설레고만 있으면 오늘은 또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되찾고 있음을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박성용. 맑고 깊고 푸른 심성을 시로 쓴 시인 박성용. 한 시절 한국 시단엔 써리박이란 말이 있었다. 박재삼, 박성용, 박용래를 이르는 말이었다. 그만큼 이 세 사람의 박시성을 가진 시인들은 좋은 시를 썼다는 얘기다. 현실의 삶이나 주장에 초연한 듯하면서 사물과 세상의 삶에 무심하지 않은 박성용 시인의 시가 좋았다. 어느 시를 읽든지 초록빛 물감이 입속을 통해 전실에 번지는 듯했다. 이 또한 시가 주는 묘한 효과와 어쩌면 조용한 흥분 같은 것, 나 아닌 나로 바꾸는 순간 시는 그렇게 체면의 효과가 있다. 이 시를 읽고 푸른 잎처럼 되어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백설북. 눈이 나린다. 눈이 날린다. 눈이 쌓인다. 눈 속에 태고가 있다. 눈 속에 오막살이가 있다. 눈 속에 내 어린 시절이 있다. 눈을 맞으며 길을 걷고 싶다. 눈을 맞으며 날이 저물고 싶다. 눈을 털며 주막에 들고 싶다. 눈같이 흰 마음을 생각한다. 눈같이 찬님을 생각한다. 눈같이 썬 청춘을 생각한다. 눈은 내 옛 이야기의 시작. 눈은 내 옛사랑의 모습. 눈은 내 옛 마음의 향수. 눈이 나린다. 눈이 날린다. 눈이 쌓인다. 김동명. 불안. 한 문자로 쓰는 글의 한 종류다. 작자의 생각이나 눈앞의 경치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도록 쓰는 글을 말한다. 백설. 그러니까 흰눈이 내리는 모습을 눈에 보이듯 쓰는 글이라 해서 시의 제목이 백설부이다. 조곤조곤 옛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데려간다. 각으로의 해기요 추억여행이다. 시인은 굳이 옛말을 여러 군데 동원하고 있다. 내린다 대신에 나린다. 시들다의 뜻으로 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예스런 맛을 다하기 위한 시인의 의도라 하겠다. 국화 옆에서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서정주. 미당 서정주. 한국 시사에서 어쩔 수 없는 인물이다. 김소월과 함께 극복하기 쉽지 않은 높은 산봉우리다.
인간적인 족적으로는 비록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시적인 공적으로는 눈 감기 어려운 시입니다. 국가 옆에서 나이 든 사람치고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물으면 학생들은 모른다고 말한다. 교과서에 이 시인의 작품이 나오지 않는 까닭이다. 인간의 사랑, 우주적인 질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 천지인 삼재가 조화를 이룬 동양정신의 성화가 들어있는 시다. 이 시의 요체는 그리움, 인간은 때로 이러한 미미한 그리움으로도 산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년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어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윤동주. 우리나라 사람치고 윤동주란 시인의 이름과 그의 시 별해는 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시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작품이다. 윤동주 시인은 1941년 그의 나이 24세 때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기념으로 77권의 시집을 내고자 했다. 그러나 그 꿈이 막히자 자필로 필사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름으로 3권의 시집을 만든다. 이때 시집을 선물 받은 정병욱이란 분은 보관본이 뒷날에 남아 오늘날의 윤동주 시집이 되었다. 청년의 풋풋한 동경과 사랑에 한푹 담긴 시, 시인의 일대기가 담긴 듯한 시, 지금도 읽으면 그 젊은 윤동주 시인을 만난다. 청포도.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당엔 언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민족시인, 애국시인, 지사시인으로 불리는 이육사 시인에게 이런 시가 있다는 건 하나의 이변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어쩜 이렇게도 입에 척척 달라붙는 문장이 있을까? 그만큼 이 시는 모국의 만말과 리듬을 잘 살려 쓴 작품이라 하겠다. 나긋나긋 정다운 청류형의 문장 안에 살가운 인간애와 자연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아, 이런 작품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푸르게 했던가. 실상 7월은 청포도의 계절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7월을 청포도의 계절이라 말했다. 실수일까? 아니다. âm 력 7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양력 7월을 청포도의 계절로 인식한다. 시의 위대한 명령이다. 따뜻한 봄날 꽃 구경.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희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라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김현영. 송구스럽게도 장사이 가인의 노래로 겨우 알았다. 공주에서 장사이 가인의 공연 제목이 꽃구경이었으니까 시인한테 미안한 일이고 시한테 미안한 일이다. 처음엔 화사한 봄날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노래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가슴이 섬뜩했다. 예전, 아주 오래전의 예전 전설처럼 있었다는 고려장을 소재로 한 시였다. 하기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정은 없을까? 오히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래저래 마음 아픈 세상이다. 우리 제발 피자 마음을 덜 아프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